초롱초롱 빛나는 아이의 눈을 바라볼 때, 여행 가기 전 계획을 세우며 짐을 쌀 때, 좋아하는 배우의 공연을 예매하고 공연 날을 기다릴 때, 캠핑 가서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설레어집니다. 요즘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기만 해도 초록빛으로 싱그러운 풍경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곧 다가올 새로운 계절, 여름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또한 마음이 설레어진 듯 싶습니다. 설레이는 마음 가득 안고 달보들의 말모이 시작합니다. 베토벤 바이올리니 소나타 제5번 봄 1악장 들으셨습니다. 미리네 아스라이 늘품 온세미로 주변을 둘러보면 예쁜 우리말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달보드레 하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달보드레는 달달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달보드레 말모에서는 달달하고 부드럽게 책과 에세이 좋은 글귀들을 모아서 낭독해드리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루시화님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중 푸른 꽃. 오늘 감동한 일이 있었는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입니다. 푸른 꽃. 당신의 푸른 꽃은 무엇인가? 푸른 꽃은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소설가인 노발리스의 대표작이다. 작품 속 주인공인 청년 시인 하일리히는 한 여행자로부터 먼 고장의 보물들과 푸른 꽃에 대한 전설을 듣는다. 그리고 어느 날 꿈속에 푸른 꽃이 나타났는데 그 꽃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꽃이 소녀의 얼굴로 변하는 것을 목격한다. 푸른 꽃을 찾아 여행을 떠난 하일리히는 여러 고장을 지나며 상인, 광부, 시인, 기사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리고 그들 각자로부터 여러 삶의 일화와 이야기를 듣는다. 마침내 목적지인 어머니의 고향에 도착한 그는 마틸데라는 소녀를 만나고 그 소녀가 꿈속에서 본 푸른 꽃의 소녀임을 인식한다. 마틸데와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지만 그녀가 갑자기 죽은 후 하일리히는 다시 먼 길을 걸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편력을 거치며 어디에나 시가 존재하며 이 세상 자체가 한 송이의 푸른 꽃임을 깨닫는 원숙한 시인으로 성장해 간다. 푸른 꽃을 처음 읽은 20살 무렵 대학 캠퍼스 안을 걸어가는데 외국인 한 명이 광장 끝 계단에 앉아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는 가부좌를 하고 앉아 두 손을 양 무릎에 올려놓은 채 멀리 광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주위 소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척 평화로워 보였다. 그 당시 독재 정권에 맞서 캠퍼스는 연일 데모와 최루탄이 난무했다. 강의실은 폐쇄되고 만개한 벚꽃 사이로 돌과 화염병이 날아다녔다. 그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아무 동요 없이 평화롭게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몇 걸음 뒤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그가 서서히 몸을 일으켰고 내가 다가가 서툰 영어로 얘기를 나누었다. 그는 인도인이었고 명상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명상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와서 박혔다. 그는 내가 처음 만난 인도인이었으며 최초로 명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만든 사람이었다. 소처럼 눈이 크고 앞니가 약간 벌어진 남자였다. 얼마 후 나는 연극부에 소속되어 작품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공대에 다니는 친구가 찾아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인도에 가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이었다. 인도의 어느 도시에 가면 뒷골목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데 그곳으로 사라져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일단 연극 작품을 무대에 올린 다음에나 떠날 수 있다고 얼버무렸지만 인도에 가면 명상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이 친구 역시 앞니가 살짝 벌어져서 그 인도인의 얼굴과 겹쳐졌다. 학교를 졸업하고 생계비를 벌기 위해 회사에 다니면서도 늘 인도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어떤 한 가지 직업에 정착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다. 도중에 정신적인 시련을 겪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먼저 인도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금 생의 의지를 갖게 했다. 그것이 내게는 푸른 꽃이었고 어느덧 내 운명이 되었다. 노발리스는 운명과 영혼은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푸른 꽃을 찾아 떠난 주인공이 어느덧 나 자신이 되어 있었다. 내가 그 꽃을 발견했는지는 모르겠다. 아직 나는 길 위에 있고 목적지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안다. 그 여정을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리라는 것도, 그 꽃을 찾아 떠난 여행에서 나 역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알게 되었고 그 만남들이 나를 성장시켰다. 진리는 세상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당신의 푸른 꽃은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현실에 적응하며 살지라도 마음속에서 당신이 찾는 푸른 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이라고 부르든 신비주의라고 하든 당신이 추구하는 숨은 본음은 무엇인가? 푸른 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 꽃을 발견한다 해도 환영처럼 부서져 버릴지 모른다. 그러나 푸른 꽃이 주는 선물은 그 꽃을 향해 떠나는 여정에 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여정 그 자체이다. 그 여정이 나를 허물고 새로운 나로 만들어간다.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해도 푸른 꽃에 대한 낭만적인 꿈이 없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 현실의 문제에만 머물 것이다.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는 너 자신의 신화를 펼쳐라 라고 말했다. 걸음을 옮겨라. 두 다리가 점점 지쳐 무거워지면 너의 날개가 펼쳐져 비상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오늘 감동한 일이 있었는가?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북인도 리시케시의 명상센터에 있을 때 가끔씩 밀려오는 생애의 우울과 고독에 대해 이야기하자 한 인도인 수행자가 내게 조언했다.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내가 시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나 역시 내가 시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는 시인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꽃과 나무와 사람이, 오래된 건물까지도 새롭게 보인다고 했다. 나는 그의 충고대로 시인의 눈으로 주위를 보려고 노력했고 그러자 아침마다 내 바나나를 훔치는 원숭이와 지루한 강의로 명상을 방해하는 명상교사와
늘 같은 나무에서 지저귀는 희귀죠. 그리고 순간마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내 마음의 기능까지도 새롭게 다가왔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우울한 순간들도 있고 어두운 구석도 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느끼고 감동하는 능력이 존재한다. 한 대학병원의 암 전문의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다. 날마다 고통받는 환자들을 만나야 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수명을 연장해준 의사였지만 정작 그 자신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어하는 항우울제 복용 환자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는 의사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뛰어난 수술의가 병원을 떠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상담의사가 그에게 매일 관찰 일기를 써볼 것을 권했다. 그것은 간단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음에 3가지 질문을 던지고 노트에 답을 적는 일이었다. 오늘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감동받거나 인상 깊은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나에게 영감을 준 일은 무엇이었는가? 처음 며칠 동안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언제나 없다였다. 그런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귀찮고 무의미했다. 그래서 상담의는 그에게 지금까지 삶을 보던 방식을 버리고 자신이 시인이라고 가정하고 사람들과 세상을 보라고 조언했다. 그리하여 그는 바쁘게만 흘려보내던 일상을 새로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암세포가 하루에 몇 밀리미터씩 자라거나 줄어드는 것을 보고 놀라워할 줄 알게 되었고 항암 치료 중인 엄마가 2 아이를 무한한 사랑으로 키우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 의사라는 직업의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쳐왔던 결국 포기하지 않고 불치병과 싸우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그리고 서서히 우울증에서 회복되었다. 이제 그는 환자들에게 병을 버티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고 의사답지 않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가 바뀌고 치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인생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으며 진정으로 환자들과 가까워졌다. 삶의 다른 면들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몇 주 후 상담의를 만난 그는 환자가 선물한 멋진 청진기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나는 이제 이 청진기로 사람들의 영혼의 박동을 들으려 합니다. 단순한 심장 박동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을.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영적인 깨어남이란 새로운 각도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원하고 새로운 장소를 갈구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새로운 눈이다. 관념은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무엇보다 경이로움을 빼앗는다. 눈앞의 사람과 사물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게 되고 놀라워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게 된다. 합리적인 머리만 작동할 뿐 직관적인 가슴이 기능을 멈춘다. 어느 순간 세상이 빛을 잃었다면 시인의 눈으로 바라볼 일이다. 인생의 불을 결정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이 느끼고 감동하며 살았는가이다. 시인은 평범한 자두 열매에도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앙드레지드는 지상의 양식에서 말했다. 풀벌레 하나, 꽃 한 송이, 저녁 노을, 사소한 기쁨과 성취에도 놀라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감동을 느낄 때 우리는 정화되고 행복해지고 신성해진다. 그리고 감동받아야 감동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불을 전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불타야 한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내면의 불이 꺼진 사람이다. 오늘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감동받거나 마음의 파문을 일으킨 일은 무엇이었는가? 영감을 받은 일은 무엇이었는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내려놓은 후의 자유. 자유로운 새가 있었다.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고 열매를 따먹고 맑은 목청을 자랑했다. 그런데 그 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작은 돌 하나씩을 모았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돌들을 분류하면서 즐거운 일이 떠오르면 웃고 슬픈 일이 기억나면 울었다. 새는 언제나 그 돌들을 가지고 다녔다. 그 돌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는 더 많은 돌들을 갖게 되었고 늘 그런 식으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돌들을 분류했다. 마침내 돌들이 무거워져서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으며 어느 날은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이 날던 새는 이제 땅 위를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혼자서는 한 걸음도 움직이기 힘들었다. 열매를 따 먹을 수도 없었다. 이따금 내리는 비에 겨우 목을 축일 뿐이었다. 하지만 새는 끝까지 견디며 자신의 소중한 돌들을 지켰다. 얼마 후 새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숨졌다. 그 새를 떠올리게 하는 한 무더기의 쓸모없는 돌멩이들만이 뒤에 남았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 몇 해 전 네팔에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때의 일이다. 포카라를 출발해 일주일 넘게 걸어 3,800m의 묵티나트로 가는 여정이었다. 사과 산지로 유명한 중간 지점의 좀손마을은 작은 공항이 있는 산악지대의 요충지라서 여행자가 많고 숙소도 다양했다. 우리 일행은 공항 부근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는데 여주인이 볼에 밥풀이 붙은 욕심쟁이였다. 방은 지저분하고 음식도 열악했다. 나중에는 비싼 가격 때문에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트레킹 코스의 숙소는 하룻밤 묵는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일찍 배낭을 메고 다시 출발했다. 다음 마을인 무스탕 왕국 초입의 카그베니까지는 마른 강바닥을 따라 반나절 넘게 걸어야 했다. 얕은 물길도 통과하고 흔들다리도 건너고 목에 종을 매댄 노새들의 행렬과도 마주치는 그 길은 멀리 안나푸르나, 다울라기니, 닐기리 등 신비롭게 솟은 히말라야 영붕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코스였다. 황량한 풍경 속에 노란 민들레와 청보리가 반갑게 나타나고 안을 기웃거리고 싶게 만드는 소박한 티베트 사원들도 있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이 걷는 내내 좀송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일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과 불쾌한 감정, 그리고 그 이전 마을에서의 또 다른 경험들을 비교하느라 현재의 여정을 즐길 수 없었다. 카그베니아에서 점심을 먹고 고지대의 묵티나트로 올라가는 가파른 오르막길에서도 그는 카그베니 식당의 불결함과 바가지 요금을 지적했다. 지구상에서도 보기 드문 광대한 황량함에 탄성을 지르게 되는 계곡들은 그의 트레킹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토록 빼어난 절경을 그토록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은 세상에 많지 않다. 히말라야 설산들에 둘러싸여 100원의 향기로운 차를 마시는 것을 상상해보라. 어떤 찬사의 말로도 그 고마움과 감동을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의 트레킹은 무거운 배낭과 부정적인 기억들에 짓눌린 여정이었다. 그가 마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를 끌고 가고 있었다. 숨이 턱에 차는 가파른 길, 발바닥의 물집, 불편한 게스트하우스와 맛없는 음식의 경험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
트레킹이다. 좋은 것만 기대하면 트레킹은 불가능하다. 그가 계속 불평을 늘어놓자 일행들은 하나둘 그와 거리를 두고 걷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트레킹 일정 내내 그는 외톨이가 되었다. 마음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분노를 느낄수록 현재를 사랑하기가 더 어렵다.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의 일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것에 의해 왜곡된 인식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대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영적 스승을 찾아와 말했다. 저는 언제나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승이 말했다. 그대는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받은 오래된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약해진 것이다. 저는 작은 일들 외에는 큰 상처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먼 과거의 상처들이 지금의 나를 약하게 할 수 있죠? 스승이 옆에 놓여있던 작은 물병을 남자에게 주며 말했다. 손을 앞으로 뻗어 이 물병을 들고 있어 보라. 무거운가? 아닙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10분 후 스승이 다시 물었다. 무거운가? 조금 무겁지만 참을만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스승은 다시 물었다. 지금은 어떤가? 매우 무겁습니다.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다.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가이다.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것들은 이 물병처럼 그 무게를 더할 것이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붙잡는 것이 삶의 기술이다. 오래전에 놓아버렸어야만 하는 것들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오는 자유는 무한한 비상이다. 자유는 과거와의 결별에서 온다. 뉴욕 어느 서점에 유리에 붙어있던 작자 미상의 글귀 하나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도 새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생명이 넘쳐나고 빛과 소리와 색이 가득한 이 행성에 여행을 온다. 언제 다시 떠나야 할지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이 우리의 기회이다. 상처에 대한 기억만 안고 이 세상과 작별하기는 아쉽지 않은가. 영적 교사 페마 초드로는 갑자기 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한다. 평생 사소한 일에 조바심치고 불평하던 그 여성은 자신이 곧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위 사람들과 사물에 마음을 연다. 그동안은 거들떠보지 않던 나무, 풀, 태양, 꽃, 새, 벌레들과 친해진다. 바람을 얼굴에 느끼고 온 몸으로 비를 맞고 사람들을 껴안고 강아지와 달리기를 한다. 자신이 처음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 매일매일이 마지막 경험이었다. 죽음의 순간에는 진통제까지도 거부한다. 그 고통까지도 그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염려하며 내려다보는 가족과 친구들을 웃는 얼굴로 뒤로하며 숨을 거둔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높이 날고 높이 날수록 더 많이 본다. 가는 실에라도 묶인 새는 날지 못한다. 새는 자유를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 자체가 자유이다. 다시 오지 않을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고 과거 분류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람을 가르며 나는 새의 모습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도 날개를 펼치고 있는 한 바람이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새는
날갯깃에 닿는 그 바람을 좋아한다. 루시아님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중에 푸른 꽃. 오늘 감동한 일이 있었는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함께 하셨습니다. 올해는 3.1혁명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어서 이곳 저곳에서 기념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죠. 이처럼 100년이 되는 우리나라 특산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선나무인데요. 지구상에서 오직 한반도에서만 자라는 식물이라고 하니 우리를 대표하는 나무 중 하나인 셈이지요. 미선나무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라는 꽃말을 가졌다고 합니다. 미선나무의 꽃말처럼 우리 모두의 슬픔이 달 보드레한 향기 속으로 다 묻혀버리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